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메타버스 교회학교 때문에 이렇게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샬 맥루언이라는 그 되게 위대한 미디어의 그 교수님을 이야기했고요.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 또 위대한 또 교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닐 포스터먼이라는 분이세요. 그분들 두 분의 책들이 사실은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오늘 얘기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박경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백나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권용현입니다. 네, 너무 짧게 들으셔가지고. 우리 백나공 선교사님은 뭐 예배 인도도 하시고, 하와이에서 또 코나에서 사역하시면서 예배자를 세우는 예배사역연합에 대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권 교수님께서는 음악과 또 여러 가지 그 예배적인 요소들을 함께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연주자로서도 활동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자, 시간을 좀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오늘은 좀 짧게 한번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닐 포스트먼 그 교수님이 쓴 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죽도록 즐기기에 대한 책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제목이 죽도록 즐기기. 죽도록 즐기기. 예, 오늘 영어로도 뭐 돼 있는데요. 예, 뭐 이런 책도 있고 또 저는 제가 기술 쪽에 있다 보니까 관심 있는 책이 테크노폴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테크노폴리나 기타 등등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책보다는 오늘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책 얘기를 잠깐 한번 다루고 또 우리가 예배에서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하면 또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방송으로 봤는데 마샬 맥루언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고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전에 잘 모르는데 두 분 사이에 껴서 재미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즐기기.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수업들을 하는데요. 이런 책을 가지고 주제를 주고 한 5명이 한 조가 돼서 발표를 하게 시켜요. 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쭉 발표하는 맨 마지막에 이런 책을 놓고 발표한 책 중에서 제일 잘한 친구 걸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동아방송예술대학의 방송기술학과 친구들 중에 성민이랑 다솜이랑 혜주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책을 볼 때 책에 대한 그 저자의 배경과 또 그때 시대적 상황, 또 작가가 쓴 책의 순서에 대한 그 어레인지도 좀 이해가 되겠죠? 그 부분과 맨 마지막에는 이 저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좀 반박하는 이야기도 한번 넣어라.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책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일단 성민이가 만든 강의안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목차는 기본적으로 닐 포스트먼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죽도록 즐기기는 어떤 내용이고, 그 책 안에 북이 있는데요. 그 안에 오웰과 헉슬리라는 그 두 작가가 또 있어요. 그래서 1984라는 되게 무시무시한 미래를 전망한 책이 있고,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라는 정말 아주 그 유토피아 같은 세계가 나타날 거다. 이런 두 가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 이제 텔레비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메타버스 같은 개념일 텐데 지금 그때 당시 텔레비전이 최고였죠. 그 텔레비전에 대한 오락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 반박하는 문제 중에 텔레비전은 꼭 나쁘진 않다. 메타버스는 꼭 나쁘진 않다. 좋아요. 이런 이야기들로 한번 그 주제를 나눠가면서 반복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어쨌든 닐 포스트먼이라는 분은 뭐 대학 교수님이기도 하지만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굉장히 막 그 미디어가 너네들을 되게 위험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메타버스가 너네들을 뭐 그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고 메타버스가 교회학교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경각심을 좀 심어주고 싶은 게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신도 뭐 이렇게 타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시대에도 연필로 다 쓰고, 최근에 들어가 있는 미디어에 대해서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저항적인 성향의 그런 그 삶도 사셨던 분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이분이 어떤 관점을 갖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뭐 책 제목이나 뭐 그 표지는 바뀌긴 하지만 테크노폴리, 기술이 최고다, 이런 중심적인 사고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도 있고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정말 기술이 최고 선망받던 거였는데 그 모더니즘적으로 결국은 1, 2차 세계대전이 나오고 그런 기술들이 기관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다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런 어떤 충격적인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 테크노폴리도 우리가 기술을 너무 신봉하다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서 봤어요. 그리고 불평할 의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보면 너네들은 왜 이런 그 메타버스 시대에 불평하지 않느냐, 불평에 대한 의무감이 너한테 있다 이런 책을 중심으로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작가가 사상가가 책을 쓸 때는 어쨌든 대동소이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 중에 섹션별로 나눠서 책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림 우리 선생님 저 보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영어로 하와이 계셨으니까. Amusing ourselves to death. 예. 예. 그림이 좀 무서워요. 무섭죠.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란한 가정의 모습인 것 같은데 얼굴이 없어. 그 아버지가 집에 와서 식사하고 그리고 단란하게 TV를 보는 장면이에요. 우리 집 모습 같은데 네, 얼마 뒤에 저 까만색 그림자가 검은 그림자도 있고 공포심이 좀 있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게 1986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요거는 이제 옆에 있는 책은 빨간 그림에 있는 표지는 20주년 이후에 나온 거니까 2005년도에쯤에 나온 거예요. 죽도 즐기기. 요 책 표지에 세 개의 책 표지에 공통점이 있다면? 일단 머리가 없네요. 머리가 없어요. 뇌가 없어, 뇌가.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이런 책 제목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책은 지금 나온 책은 아들이 좀 더 개정해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머리가 있지만 머리를 쓰지 않는다면 여기에 TV에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보 상자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경계하는 거죠. 우리는 이 텔레비전을 그냥 메타버스, 제페토라든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책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20세기에 쓴 책 중에 21세기를 이야기한 책이다. 근데 이 책을 가만히 읽다 보면 지금이랑 똑같아요. 명사만 바꾸면 돼요. 명사만. 텔레비, 제페토 이렇게 바꾸면. 이제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이분이 2003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메타버스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인데. 그렇죠. 네. 2003년도에 돌아가셔서 쓴 책을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얘기한다는 자체가 맞아요. 어떤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굉장히. 이분의 스승님 같은 마샬 맥루넌은 1980년에 돌아가시고 이분은 20년쯤 뒤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직전 세대에 지나갔던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미디어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미디어는 신체의 확장이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신체 확장으로 개념을 잡았는데 이제 우리 닐 포스트먼 교수님은 미디어는 메타포다. 메타포? 은유다. 네, 은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이런 말 표현보다 오늘 내 마음은 바람에 떠가는 구름 같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제 그 메타포에 대한 그 개념들처럼 미디어를 전송시킬 때 이런 메타포의 개념으로 이해하신 거죠. 메타포. 네. 메타포적 은유를 전달하는 거죠. 조지 오웰이라는 1984라는 책이 정말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무서웠고 이제 모든 정보가 이제 빅브라더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기도 쓸 수 없고 마치 통제된 사회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결국에는 잡혀가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무섭고 책들을 다 표지가 너무 무서워. 네. 바그레진 거죠, 본 게. 그때 당시에 암울해 뭔가.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냉전 시기였잖아요. 그다음에 소련과 미국,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와 이제 민주주의 이런 트렌드들이 있었을 때여가지고 오웰이라는 작가가 이제 그런 1984라는 책을 썼죠. 근데 이거에 완전 반대되는 개념으로
멋진 올더스 신세계.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완전 대박이야. 드디어 조금 정서가 순환되는 화면을 본 것 같은데 저것도 그리 기분이 무서워. 내용이.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 오웰이냐 헉슬리냐 이런 주장을 가지고 책 속의 책으로 그 죽톡 즐겨서 나왔습니다. 자, 그냥 뭐 책 읽기 좀 힘드니까 네. 이런 카툰으로다가 먼저 이해를 해보면 앞으로 시대는 이제 모든 책은 이제 검열 위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책만 읽는 거야. 우리 예전에 그 군사 독재 시절 때도 맞아요. 건전가에 하나 넣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금서가 있었고 금서 금지고 맞아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그랬는데 그런 시대가 될 거다. 두렵다. 근데 반대로 헉슬리는 사람들이 책 안 읽어. 그럴 필요가 없다. 귀찮고 안 지나오고 그냥 다른 거 해. 이렇게 완전히 너무 많이 주어서 안 쓰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경계했던 거죠. 두 책이 완전 다르죠. 뭐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진실을 막 가려버리는 이제 1984에서는 막 전쟁 이런 거 아무 문제 없다. 사실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 몇십 년 전만 해도 맞아요. 다 그랬어요. 전 세계 뭐 전쟁 나는 것들도 다 가려주고 통제됐고 이런 통제 사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뭐 무의미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냥 쇼 이런 것처럼 볼 수 있죠. 전 사실 궁금해요. 지금 우리가 아프간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미얀마는 해결됐나? 왜 미얀마는 미디어에서 나오지 않지? 난 너무 미얀마 사람들 너무 안타깝고 막 이렇게 살상되는 것들이 슬픈데 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아니라 그 통제된 정보를 받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것이 약간 좀 뭐 미화시키거나 좀 더 다른 영역들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비행기가 2대가 갔어요, 일본에서 한국에서. 근데 일본에서는 한 명도 못 태웠다. 이게 이슈가 되는 것도 그럼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미디어적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네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때로는 완전 극과 극이죠. 진실을 어떤 의도적인 곳으로 인해서 잘못된 보도를 통해서 감춰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강박적인 새로운 것들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묻혀 있기도 하고 그 지금 아프간이나 뭐 이런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축제가 올림픽이나 그렇죠. 축제가 네, 이런 맞아요, 두 가지가 공존을 하고 있는 그렇죠.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카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걸프전 당시 1990 몇 년도 초반이었죠? 그때 뉴스로다가 CNN에서 막 폭격이 되는 장면들을 너무 라이브로 충격적으로 봤어요. 라이브로 봤어요. 이게 축제인가? 불꽃놀이인가? 불꽃놀이인 줄 알았어 정말. 네, 근데 오폭이 나가지고 민간인들이 막 죽어나가는 장면들도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다 그대로 드러났었거든요. 그걸 보고 전쟁 영화가 리얼한지 아닌지를 판명을 했던 것 같아. 진짜 전쟁은 본 적이 없던 거야. 영어로만 봤지. 미디어로 봤는데 아 진짜 전쟁이 미사일이 터지면 저렇게 그림이 그려지다는 거를 그때 처음 본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너무나 충격이었고 저희 때는 지금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면 형벌, 뭐 사형 뭐 이런 식으로 막 통제되는 게 두려워서 그걸 제어하겠지만 또 사람들이 이제 쾌락을 통해서 쾌락을 조금만 주면 그 빠져버리는 거야. 또 우리가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핵무기 전쟁사를 보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냥 뭐 지구가 박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핵무기 만들었으면 그냥 지구를 몇 개씩 부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결국은 소련과 미국이 막 핵무기 하다 결국 야 우리 둘 다 하지 말자. 그런데 그 핵무기 때문에 망할 것 같아가지고 전 두려웠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맞아요. 전쟁 날까봐 막. 그런 거 있었죠. 지금 좀 무감각해졌지만 네.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뭐 중고등학교 또 군대 있을 때 제가 군대 있을 때 김일성이 죽었거든요. 맞아. 정말 그때 전쟁 난다고. 와. 전쟁 나갔어요. 저 그런 이등병 때 그런 세대 이등병 때 김일성이 죽었어요. 맞아. 정말 나이 차이가 많이 내 인생 나왔다. 이제 부모님 못 만나고 난 여기서 죽는구나. 유서스 그런 문제. 상상을 했었고 맞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김일성은 무슨 괴물이었고. 우리 빨갛게 네. 우리 북한 사람 가면 버섯이가 막 돼지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똘이 잡는 것처럼. 아닌 것 같은? 난 모르겠어. 나왜 그러시지? 나이 차이가 많이 저 나고 이렇게 얘기한 김에 지금 우리 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넷 중에 가장 그 본인이 와닿는 그 그림이나 단어 어떤 게 좀 있어요? 저요? 저는 여기 맨 마지막에 헉슬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 망하게 할
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난 이 그 문구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저는 맞는 어떤 맞아요. 우리로서 야, 이 사람이 큰 어떻게 한계예요. 그 시대 20세기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저는 이쪽에 한 표를 송 교수님은 전 두 번째. 두 번째. 멋진 신세계에서 사람들은 제공된 쾌락에 좀 비슷한 것 같아. 우리 비슷해. 자기 우리 공개. 저는 저거 세 번째. 역시 우리 편이 저희 편이 평택하라는데요. 네. 우리 집 옆에가 지하 미사일 창고였어요. 평택 미군 부대. 미군 부대. 그래서 전쟁 나면 북한에서 평택을 쏠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날아간다 그냥. 우리는 죽는다 그냥. 뉴스만 보면 이제 어렸을 때 너무 무섭게 살았어. 미군 부대 거기가 지하로 해가지고 차가 지나가고 미사일 지금도 있대요. 미국 지금 고독 신도시인데 그렇게 막 공포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 우리가 제페토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오락화된다. 오락이란 거는 이제 뭐 어뮤즈먼트 그래서 즐겁게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한자로 이제 된다, 화된다. 이런 이제 그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보가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많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정보를 다 주기보다는 흥미롭고 자극적인 것들이 중심으로 돼요. 헤드 타이틀을 보면 그 타이틀의 성격을 보잖아요. 타이틀과 내용 좀 다른 것도 의외로 많은데 다 선정적이거나 이런 또 자극적인 것들을 줘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오락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지한 논제가 없어지고 판단력들이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마비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말고 그 옛날부터 이렇게 왔었던 거지. 우리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고 20년 뒤에는 이거보다 더 엄청난 미디어가 되겠죠. 뭐 메타버스 이상으로.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그대로 이어져 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중간에서 좌표를 찾는다. 이런 의미죠. 과하면 아까 오락화의 그 화자를 때로는 불화자로 써서 맞아요. 오락이 오염되고 우리를 맞아요. 황폐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재밌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원관념들이 없어지고 보조관념들을 이용해서 뉴스나 정치, 경제, 교육, 종교에도 이런 진실된 정보들이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락화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헤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 굉장히 그 내수 살리기에 오조를 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헤드라인 이전에 오조가 없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다른 복지 기금을 줄인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다 빼고 필요한 부분만 내려서 올렸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이 발표하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질투의 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다. 보셨어요? 예, 여기에도 보면 이제 방송의 이면들을 좀 많이 보여줬죠. 저작권에 침해된다고 해서 제가 틀까 말까 하는데. 저 두 사람이 나오면 일단 봐줘야 되는 드라마 아닙니까? 네, 공효진 씨가 조정석이 나오면 듀스 앵커로 일개보를 하는데 틀리지 말고 볼까요? 일개보를 본다고 할 때 이렇게 공효진 씨가 나와가지고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인터컴으로다가 야, 너 좀 더 이렇게 선정적으로 이렇게 뒤에다가 막 옷깃도 좀 잡아서 엉덩이 빼. 그래서 마치 내가 섹시한 이미지를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섹시한 여자가 이렇게 쇼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여기에 PD들이 막 이제 이런 PD들이 명령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 들어서는 좀 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기상캐스터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패션쇼 하러 온 건지 무슨 쇼거리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선정적이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뉴스를 오락화시키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 권 교수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청자가 개념, 특성, 문제 등에 대해 수초 이상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뉴스는 짧을수록 좋으며 복잡한 것은 금기다. 미묘한 차이는 무시해도 상관없으며 유보 조건이 많으면 메시지를 단순화하는 데 방해된다. 시각적 자극으로 생각을 무력화해야 한다. 명확한 언어 표현은 시대적 착오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도 뉴스 앵커고 편집장이고 이렇지만 이런 기본 개념들로 많이 만들어졌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통제된 정보들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적이었지 않았을까? 그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도 뭐 민주화라는 건 원래 정치 용어인데 경제에다 넣어서 경제 민주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오락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안에서도 이런 게 있겠죠. 뭐 교회 안에서 이런 슬로건 같은 걸 때도 다 이런 것들이 오락화 시키는 것들이 어떤 상업적으로는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게 가는 것들이죠. 오락화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사실과 성찰에 없는 수용 자세가 있고 여기 신조어를 통해서 그 정치인과 수용자 간에 이런 관계성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미디어들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닐 포스먼은 이게 굉장히 안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꼭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닐 포스트먼은 텔레비전은 나쁘다라고 네, 나쁘다라고 생각했고 이거였어요. 소크라테스는 미디어를 싫어했어요. 대화로서 다 된다, 뭐든지. 그렇죠?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죽었으면 아무것도 안 남았을 거야. 누가 있었냐? 제자들이. 플라톤이나 이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글을, 이야기를 다 글로 쓴 거죠, 전부 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들이 다 맞지만,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이런 문서화시키지 못한 것들에 대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마찬가지, 닐 포스먼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틀리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요거는 요 섹션들은 이제 학생들이 만든 내용 섹션들이죠. 그래서 그 닐 포스먼 교수님이 말했던 거에 반대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텔레비전 저는 미디어냐 뭐 어느 미디어냐가 보다 내가 주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관적인 관점들이 피해가 되다. 예배에서도 내가 그런 예배의 가장 중심이 서 있지 않고 야 어디 교회 이거 했다더라 저기 교회 이거 했다더라 이게 제일 가깝고 빨리 액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 설득할 때도 담임 목사님 앞으로 이런 트렌드를 가야 됩니다 보다는 옆에 교회가 이거 했다는데요. 그래? 그게 좀 확실한 어떤 설득력을 주는지.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관이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정보나 지식,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했어요. 아까 형님하고도 얘기할 때도 이런 그 다른 교회 사례들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좋은 정보들인데 또 해보고 싶은 것도 사실인데 이거를 한 번 더 멀리 보고 찾아가야 되지 않는가? 우리 교수님 그런 면이 있는 거. 아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쉽게 말해서 미디어라는 것이 어떤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지가 먼저 어떤 자세로 수용해야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까 그 책들의 표지, 무시무시한 표지를 보면서 머리들이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방적인 어떤 그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가 걸릴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그걸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계속돼서 노출되기보다도 우리가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걸릴 수 있는, 또 특히나 요즘같이 1인 미디어가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 중심을 좀 잡아가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1인 미디어 박경비 TV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데 아니 저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 텔레비전의 노예한 사람으로서 맞아요. 텔레비를 틀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맞아요. 한 번쯤은 경험한 것 같아요. TV를 방에서 치워버리고 코드를 잘라버린 경험들은 이제 우리가 TV가 바보 상자라는 어떤 아까 그 나온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대부분 합리화해서 그걸 수용하는 그 모습에서 아까 우리 공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늘 같은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한 번 더 사유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지를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고민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다르긴 하지만 뭐 미디어가 꼭 좋다 안 좋다 그럴 수 있지만 저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미디어 때문에 뭐 하는 시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전에는
그 우리 교원 교수님 있지만 5시 반 땡 돼야 오후 5시 반 땡 돼야 TV가 켜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 5시만 말하는 거야? 그러다가도 5시 반 땡 되면 이제 저녁에도 그랬잖아요. 낮에 화면 조정 시간 어린이 끝나고. 프로 하는 시간. 네, 이제 칼라바 뜨고 있다가 네. 언제 나오나 이러다가 이제 5시 반 땡 되면 그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랬네 진짜. 네, 5시 반. 지금까지 24시간 아니, 저는 그랬다는 얘기만 듣기만 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고, 또 피해가. 듣기만 했어요. 5시 반 땡 되면 이제 만화랑 TV 나와야 되는데 맞아.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복싱을 좋아해서 복싱 생방송 나오면 그냥 못 봤지 뭐. 어쨌든 그런 그 미디어가 좀 이렇게 적정하게 통제됐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도 뭐 특별한 거 없으면 TV 켜놔요. 그게 혼자 있을 때는 그것도 위로가 되기도 하고 좋은데 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한테는 TV가 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을 거예요. 또 언어적으로도 그렇고요. 문화적으로도. 예. 어른들 그 독거노인들이나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엔 TV는 친구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별된 그런 방송들을 미디어에서 만들어주고 또 그걸 찾아서 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지금 시대에. 근데 우리 그 미디어가 오다가 라디오가 나오고 TV가 나올 때 라디오 킬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라디오 킬 라디오 스타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죠?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라디오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된 부분 안에서 적정하게 제약을 건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위대한 작가들이 나온 작품도 있잖아요. 저는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 그 책을 읽으면서 막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동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목사님 딸들이 그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면 야 나봐 그래서 책상에서 쓰는 거야 소설을. 에밀리 브론테는 폭풍도 쓰고 샬롯 브론테는 뭐 또 쓰고 그러면서 이 쓴 책을 그 아빠가 보면 안 되니까 종이를 요만 손바닥만한 책에다 쓰는 거야. 아빠가 노안이 있으니까 아빠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쓰려고. 만약에 그때 텔레비전이 있었다면 그런 폭풍의 언덕 같은 명작은 못 나왔을 거예요. 소명이도 작가잖아요, 그렇죠? 작가로서 아버지가 TV를 없애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책 있어요. 작가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반격. 봤어요. 아날로그의 반격. 그 책을 보면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최첨단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뭐 미디어 하면 정말 IT 기술의 총 집합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감성들을 좀 이해하고 그 아날로그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또한 잘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저는 이제 애플을 좋아하는데 디지털적인 또 IT적인 어떤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지만 그 아날로그적인 그 감성, 그렇지. 그 감성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선택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라는 것도 보면 그래요. 그 참 좋은 기술이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그 중심에 가장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어떤 채널,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이제 이런 미디어들인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디어들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메시지가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비판적으로 좀 보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예배라든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조금은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어요. 없어요. 네,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섣불리게 말하기보다도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가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지는 않을까. 제가 조금 쫄보라. 아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메타버스를 우리 박경규 교수님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긴 좋은데 이걸 하면서 우리가 좀 느끼는 것은 왜 우리가 메타버스를 다루냐. 요새 워낙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모든 TV 강연 프로그램 책에서 메타버스가 폭풍처럼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들이 뭐가 있냐면 앞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시대인데
이 메타버스가 주류가 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럼 그 주류에 혹시 속하지 못할까봐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데 아까 그 아날로그 감성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어떤 얘기였냐면 오프라인 서점 다 없어질 것이다. 페이퍼 책들이 다 없어지고 다 이 안에 온라인 책으로 될 것이라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 맞아요. 물론 주도권들은 많이 넘어간 거는 같아.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 중 한 가지가 지금 이 시대는 꼭 주류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다양해졌죠. 예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5시 반에 TV 열려가지고 공주파 세계 TV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채널이 9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도 TV를 안 봐. 유튜브로 봐. 그러니까 이 이제 주류적인 것들을 편승하지 않아도 메가 트렌드 쪽에 쫓아가지 않아도 아주 스몰 트렌드도 얼마든지 살아남고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됐을 때에 우리가 물론 다가오는 이 이 메타버스에 대한 시대도 바라보지만 그와 함께 아날로그적인 또 꼭 그곳에 우리가 편승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은 좀 열어놓고 다양한 즐길거리 또 미디어적인 소스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아날로그 감성에 저는 제가 거기 가기를 원하고 너무 어려워 메타버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뭐 미디어가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용해야지 이거 이용 당하는 건 아니니까. 이용 당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중요한 미디어를 좀 바라보자.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언뜻 생각났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은 뭘까? 그렇지. 지금 초등학교 2학년한테 사회는 없는 거예요. 유치원 이후에 줌으로 이상한 뭐 친구들 있고 뭐 선생님 있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교회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잘 정착화 시켜주는 거. 지금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한테 아직 가치관이 잡히지 않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정리 안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과거를 뒤쳐서 지금 상태를 계속 비교해서 볼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학생도 전문대에 들어간 친구들은 지금 학교가 이제 졸업이에요. 곧 없어. 이번 학기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날라갔어요. 네, 날라갔어요. 예, 그러면 자기 친구도 없는 거야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친구들에게 교회는 또 예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질문이나 주제 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주일학교에서나 청년대학부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TV는 뭐 예상치 못한 심리적 만족을 주며 현실에 채우지 못한 욕구 불만들을 TV를 통해 대신 채울 수 있습니다. 예, 맞아. 혹시 그냥 TV 통해서 보다가 좀 감동받은 거 가장 최근에 본 거 중에 있어요? 최근은 아닌데 제가 많은 사람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저는 그 무한도전 찐팬이거든요. 무한도전 이제 네. 놀면 무한으로 바뀌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재석님이 네. 난 무조건 나랑 동갑인데 형님이야. 네네. 잘 나가는 형이에요. 형님. 거기에서 어떤 왜 예전에 있었잖아요. 부르 청소년들을 치킨집에서 예. 마음껏 동생 데리고 와라. 그 사람들 돈으로 혼쭐 내주는 맞아. 그런 장면들을 실제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드린 얘기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로 접하고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런 TV가 그런 좋은 선행들을 우리가 가깝게 보게 함으로써 맞아.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도 저런 감동을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을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을 좀 얻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강의할 때나 예화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뭐 유재석님이 기억나고. 그렇게 아주 착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착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미디어 때문에. 맞아요. 네. 닮아가고 싶은 거지. 홍 교수님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최근에 본 저는 TV나 뭐 이런 것 중에
저는 다큐멘터리 좋아하는데요. 아, 다큐. 예. 예, 펭귄들이 펭귄들이 네. 막 이렇게 북골 건너가는데 어느 산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미끄러지고 그러다가 거기서 얼어 죽는 펭귄들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촬영하고 있었던 이 다큐멘터리 기자들이 원래는 다큐멘터리 기자들은 이 대자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인데 맞아요. 그걸 보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길을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다가 옮겨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지. 길을 내서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촬영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하나님도 생각났어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네. 거룩해. 내가 뭐가 돼? 이렇게 되면 아니 그렇다고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잠깐 곁다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딱 구원의 길을 옮겨 놓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잖아요. 그거 다시 보면서 물어봐줘. 다시 물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전 윤우님 사랑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저는 요즘에 여자들이 그 공차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골 때리는 그녀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래요? 프로예요. 그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 그러다가 공을 제가 간만에 유료로 돈 내고 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요? 내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하는데 그 외국인들만 있는 팀 있어요.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 여러 팀들이 잘 하지만 그 친구들은 다 다른 용병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뭐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도 해결되고 서로한테 위로해주는 정말 스포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막 약간 눈물도 날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떤 짜진 게 아니라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너무나 감동적이고 TV를 통해서 이렇게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월드클래스 탈락했어요. 저기 밥 먹다가 보다가 두 번째 골 넣을 때 막 소리 막 지르고 아파트에서 막 제가 혼자 다 난리 쳤는데 결국은 뭐 3대2로 지긴 했지만 기독교 방송은 봐서 모르지? 저는 기독교 방송은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 TV를 잘 안 봐. 저희 TV가 없어요. 이런 미디어 자체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로와 또 힘을 줄 수 있는 게 있다. 통제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미디어 세대들이 또 N스크린, 또 비디오도 발달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그 맥락 안에서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정의로만 봐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의 반응 순서 중에 뭐 함께 목소리 높여서 노래하는 요 찬양의 시간에 이런 거죠. 서로 화답하고 서로 노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예배하다 보면 어떤 예배 하이라이트에서 악기들이 쫙 이렇게 빠지면서 성도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하는 어떤 주도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참 감동 있는 시간이잖아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끄집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가대 운영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성가대 운영이 좀 어려운데 전성도가 성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첫 곡 정도는 그냥 인도자가 인도하지 않아도 피아노 하나에 이렇게 성도들이 노래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조금씩 빌드업되고 악기 하나씩 들어오고 또 목소리 하나 더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나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입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인도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난 박경비 TV의 이 1편을 봤는데 이것도 미디어인가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미디어죠. 우리가 이제 지난 방송 때 제가 본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저는 이제 미디어는 AV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전달된 매체의 어떤 방법이라는 걸 모두 제가 공식 들으면서 분위기까지 다 어떤 이 나의 확장성, 우리의 확장성이 다 미디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너무 좋은 기획이고 이게 미디어다. 그래서 예산에서 이런 미디어적인 컨텐츠들과 방법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알려드리면 네네. 그 리오프닝 시간에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갈 수 있겠다는 생각 아이디어를 좀 얻었어요. 그렇죠.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스피커가 너무 세서 맞아요. 또 비주얼이 너무 커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예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어쿠스틱한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
그 예전에 사랑의 대학부 찬양할 때는 세 번째 곡, 네 번째 곡에서는 볼륨을 딱 줄여달라고. 그래서 처음엔 가볍게 리드미컬한 사운드 가고 네 번째 곡에서는 볼륨을 줄여서 찬양하는 갑자기 회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지. 리듬만 살려 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이제 크게 올라가고 맞아요. 소리의 다이내믹을 조정하고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들이죠. 야, 이거 좋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간대는 현장 예배 극대화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미디어, 화면, 소리로 사람들을 압도할 것이라 했는데 오히려 그 시즌에는 이런 어쿠스틱한 네. 현장성 있는 참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콘텐츠를 서로 좀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너무 좋은 얘기네. 미디어라는 게 적절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운드나 어떤 또 가끔 보면 그래요. 막 편곡도 너무 꽈서 막 코드 엄청 꼬고 막 엄청 어렵게 이제 막 귀가 간질간질하게 편곡하고 코드 뭐 보시게 바꾸고 이런 편곡들도 있는데 어떨 때는 그냥 트라이어드로 꼭 누르는 거가 깔끔하고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는 적절한 미디어 사용. 너무 사운드가 막 회중들을 압도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세요? 찬양할 때 보면 인도자로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행복할 때가 제 모니터 스피커 앞에서 제 소리와 우리 연주팀들의 소리, 찬양팀의 소리와 회중들의 소리가 그 모니터 스피커 라인에서 딱 만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너무 짜릿해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서로가 이렇게 딱 하나 되는 그 순간이 저는 그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음향적으로도. 이거는 사운드 엔지니어의 영향인가요? 아니 그건 좀 사운드 여러 가지가 여러 있을 가지요? 수 있어요. 예, 네. 뭐냐면 회중들의 소리와 찬양팀의 소리가 진짜 이게 딱 1대1로 딱 믹스가 기가 막히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연적인 믹스가.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그 모니터 소리가 너무 크면요 앞쪽에 있는 그 회중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것들이 그래서 저는 밸런스 할 때 꼭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무리 인도자가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양해를 구하고 하우스 레벨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결국 감각적인 사람이거든요. 감각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그 레벨을 적절히 찾는데 그 하우스 레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서로 성도들과 같이 화답한다는 느낌? 맞아요. 그거 예배하는 되게 중요한 처음에 말씀 시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회중들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구경꾼으로 있지 않고 그렇죠. 직접 내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리오프닝 되는 그 예배 때는 그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장성. 네. 미디어의 아주 그 폭발적인 이가 단어 쓰는 게 좀 지난 방송 들으니까 좀 어려워져. 미디어라는 것이 꼭 음향 영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미디어 예배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음향과 화면과 이런 것들에 대한 꽉 찬 예배가 아니라 그때 예배는 정말 함께 모여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기다렸는가라는 그 현장성의 폭발을 위해서는 오히려 좀 볼륨을 줄이고 이것을 줄이고 그걸 어떻게 좀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오늘 더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공간이 있을 때 좀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온도와 습도, 그렇지. 조도, 향 이런 것들이 다 예배에 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가 은혜스러운데 너무 더워, 막 이렇게 땀나고 그러면 예배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밖에 안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센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온도, 습도 조정도 하고 또 예배 볼륨도 조정하고 조명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 예배에 좀 적용시키면 좋겠다. 뭐 어쨌든 뭐 그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뭐 이렇게 좀 다루지만 이런 책을 쓰게 된 그 근거가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1950년부터 1985년 사이에 통계를 미국의 청소년의 범죄 그 증가율을 비교해봤더니 50년부터 85년도 사이에 11,000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1,000배. 왜? 그러니까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모방으로 뭐 총도 쏘게 되고 모방으로 뭐 이렇게 성적인 것들이든 뭐 그 사기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지나면서 늘어난 거죠. 미디어는 좋은 것도 좋게 보지만 나쁜 걸 더 빨리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자들만 대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기존에 예배드린 분들이 다시 복귀했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뭐 가난한 성도라든가 좀 이렇게 나 이제 교회 너무 힘들어.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싫고 만나면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너무 싫어.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래. 이런 분들도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미디어적 요소들을 좀 찾아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때로는 전도를 할 때도 뭐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미켈라 같은 경우도 이 친구가 지금 3만 명이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사람은 아니고 그냥 가상의 AI구나. AI죠. 근데 이 친구가 쭉 이제 유명인들이랑 다니면서 사진 찍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팔로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일반적인 플랫폼 안에서도 또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2% 정도만 넣어서 그 팔로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이런 가상 인물들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냥 혼자서. 미디어의 힘이 참 대단하니까. 네. 이처럼 미디어를 어떻게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성경적인 것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우리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좋은데 참 그런 것은 너무 많이 뒤쳐져 있어요. 그렇죠? 네. 해석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연구도 없었고 아무런 논의 자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나누면서 또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면서 교회의 방향들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풀어가면 어쨌든 지금 청소년들이나 주일학교 우리는 그냥 예배에 어떻게 보면 관성이 있어요. 그냥 예배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익숙한데 젊은 애들한테는 그냥 단절이 되는 거. 초등학교 애들만 해도 맞아요. 이제 주일날 이제 뭔가 프로그램이 생겨. 자연스럽게 누굴 만나든가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 벌써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게 어색하다고 사람들이 표현해요. 네, 맞아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계속 그래도 만나야지 그러는데 젊은 친구들은 오프라인을 굉장히 어색하게 표현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제 좀 강의를 좀 어느 정도 마치는 과정 속에서 네.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선별적 선택을 갖고 미디어에 대해서 앞으로도 메타버스 이상의 어떤 가상이든 또 나올 거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우라, 예배적 아우라를 가지고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홍 교수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네. 네, 저는 어떤 이런 미디어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되게 즐겨하고 재밌어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수용하는 우리의 세계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들의 어떤 신앙교육이나 다음 세대의 어떤 예배적인 요소로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도 그 안에 기독교적인 크리스천 세계관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심겨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게 되게 굳어져 버리기 쉬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선한 방법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예, 저도 권 교수님 말을 이어서 미디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그 분별에 우리 교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온 것들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역할인 거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왜 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취해야 되는 것이에 대한 것을 분별하려면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또 그것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즐기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즐긴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분별함과 지혜와 세계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정답을 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준비를 해서 너무 늦지 않게 그것을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좀 좋겠고요. 오늘 메타버스 얘기를 한다고 길래 제가 소품을 준비하고 왔는데 한 번도 쓰지는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레매인데 우레매? 우레매. 네. 우레매? 이거 언제쯤 얘기하는 거야, 진짜. 이제 두 분의 학자 이야기 좀 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권병훈 교수님의 책인데요. 하이퍼컬처와 문화 콘텐츠. 이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안에 정말 가장 트렌드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뭐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윤리 강령이라든가 이런 내용들까지 좀 많이 넣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크게 이제 이번 제가 주제는 3번 정도를 해서 네. 뭐 넥루안, 닐 포스트먼, 권범 교수님이 책을 3가지 가지고서 한번 제안 주제 제기하고요. 이런 내용들 가지고 또 젊은 우리 또 후배분들이 또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 너무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